6살 때 나는 생생한 대자연 이야기라는 원시림에 대한 책에서 아주 놀라운 그림을 보았습니다. 동물을 칭칭 감아 죽이는 보아뱀이 어떤 동물을 막 집어삼키려는 그림이었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킨다. 그러면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어 전부 소화가 될 때까지 6개월 동안 잠을 잔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 속의 정글 탐험이 끝난 후에 색연필로 생애 첫 작품을 그렸습니다. 내 작품 번호 1번. 그 그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는 내 걸작을 어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그림이 무섭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섭냐고? 누가 모자 따위를 무서워하겠니? 내 그림은 모자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보아뱀이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통에 다른 그림을 그려주었습니다. 내가 보아뱀의 뱃속을 그리고 나자 어른들은 무릎을 치며 이해했습니다. 어른들이란 늘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내 작품 번호 2번은 이렇습니다. 이번엔 어른들이 보아뱀의 뱃속이 어떻든 거죽이 어떻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림을 내려놓더니 이럴 시간에 지리와 역사, 산수나 문법 공부를 더 하는 것이 어떠냐고 타일렀습니다. 이것이 6살 때 내가 화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재능을 포기한 이유입니다. 작품 번호 1번과 작품 번호 2번이 실패로 끝나버리자 나는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른들은 눈꽃만큼도 이해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어린아이가 매번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설명을 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직업을 잡기로 마음먹고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세상 구석구석을 비행기를 타고 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확실히 지리 공부가 쓸모가 있긴 했습니다. 흙길만 봐도 중국에서부터 애리조나까지 구분할 수 있었으니까요. 누구든 밤중에 길을 잃는다면 지리 공부가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행을 하는 동안 나는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어른들 사이에서 살며 가까이에서 자세히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에 대한 내 생각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제법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늘 지니고 다니는 내 작품 번호 1번을 내밀어 슬쩍 떠보려 했습니다.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려 애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을 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모자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보아뱀과 원시림에 대한 별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수준에 맞춰 카드놀이나 골프 이야기를 하거나 정치와 넥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뭘 좀 아는 사람을 만났다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터놓고 말할 사람 하나 만나지 못하고 혼자 살아갔습니다. 6년 전에 사고로 비행기가 사하라 사막에 추락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엔진에서 뭔가 망가지는 바람에 수리공이나 다른 승객도 없이 오로지 혼자 어렵게 비행기 수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내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겨우 일주일 동안 마실 물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사람 사는 곳에서 까마득히 떨어진 사막의 모래 위에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해 구명보트를 타고 있는 뱃사람보다 더한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해 뜰 무렵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주시겠어요? 깜짝이야. 양 한 마리 그려주세요. 나는 정말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격렬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몸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상하게 생긴 조그만 아이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진지한 눈으로 나를 살피고 서 있었습니다. 나중엔 그렸지만 여기에 그 아이를 비슷하게 제일 잘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내 그림보다 그 아이가 훨씬 더 멋졌습니다. 그림을 못 그린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6살 때 어른들이 화가를 향한 나의 꿈을 망쳐버리는 바람에 그림을 배우지 못해 그저 그리는 거라곤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 뿐인 것입니다. 어쨌든 나는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갑자기 아이의 등장을 지켜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까마득히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에 추락했는데 아이는 분명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거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무서워서 지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대답 대신 아이는 아주 천천히 마치 엄청 중요한 일이라도 되는 듯 반복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양 한 마리만 그려주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그 정도를 넘어서면 사람은 거절할 엄두를 못 내기 마련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사람 그림자조차 볼 수 없는 머나먼 사막 가운데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와중에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금세 내가 지리와 역사, 수학과 문법을 공부해야 했던 계기를 생각해내고는 그 못된 꼬마 녀석에게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양 한 마리를 그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양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즐겨 그렸던 2가지 그림 중 하나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바깥에서 본 보아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아뱀 뱃속에 있는 코끼리는 싫어요. 보아뱀은 아주 무서운 동물이고 코끼리는 너무 크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것들만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양 한 마리예요.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이는 자세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 양은 벌써 많이 아프잖아요. 다른 양을 그려줘요. 그래서 다시 그렸습니다. 꼬마 친구가 의젓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띄었습니다. 잘 보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요. 뿔이 있잖아요. 한 번 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그림들처럼 또 퇴짜를 맞았습니다. 너무 늙은 양이에요. 오래오래 같이 살 양이 필요해요. 결국 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엔진을 서둘러 뜯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림을 툭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을 곁들였습니다. 이건 양이 들어있는 상자야. 네가 부탁한 양은 이 안에 있어. 나는 조그만 재판관의 얼굴이 환히 빛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찾던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양은 풀을 엄청 많이 먹지 않을까요? 왜? 왜냐면 내가 사는 곳은 뭐든지 작거든요. 거기 있는 풀로도 충분할 거야. 내게 준 상자 속의 양은 아주 작아. 아이는 그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작지도 않아요. 보세요, 잠들었어요. 이렇게 나는 어린 왕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아주 오래도록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는 이것저것 묻기만 할 뿐 내가 묻는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나는 간간히 들리는 몇 마디 말로 차츰 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처음 비행기를 보았을 때 내게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에 비행기를 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는 그리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이건 뭐 하는 물건이에요? 물건이라니, 이건 날아다니는 비행기라고 불러. 내 비행기야. 나는 자랑스럽게 내가 비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아저씨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짐짓 잠잔을 빼며 대답했습니다. 재밌는 얘기예요. 어린 왕자는 귀여운 소리를 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그런 태도가 아주 언짢았습니다. 운이 없는 내 신세를 좀 진지하게 이해해 주길 바랬기 때문입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왔군요. 어느 별에서 왔어요? 그 순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의 비밀에 번뜩 빛이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불쑥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는 아무 말 없이 비행기를 쳐다보며 천천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저걸 타고는 아주 멀리서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머리를 숙이고 아주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내가 준 양 그림을 꺼내놓고 그 소중한 보물을 어떻게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별이라는 당최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이야기에 내가 얼마나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는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나는 궁리 끝에 이런 질문을 찾아내었습니다. 꼬마야, 넌 어디서 왔지? 네가 말한 내가 사는 곳이 어디지? 도대체 어디로 그 양을 데리고 갈 생각이니? 어린 왕자는 잠시 조용히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내게 준 상자는 밤에 양이 집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낮 동안 12개 양을 묶어둘 밧줄이 필요하면 그것도 그려줄게. 하지만 어린 왕자는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묶어둔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해마다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 어린 왕자는 다시 귀여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양이 대체 어디로 간다는 거죠? 아무데나 앞으로 쭉 가겠지. 그러자 어린 왕자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별은 모두 아주 조그맣거든요. 슬픈 표정으로 어린 왕자는 말을 했습니다. 곧장 앞으로 가더라도 멀리 갈 순 없어요. 나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린 왕자가 온 별이 겨우 집 한 채 크기 정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름을 붙인 지구, 목성, 화성, 금성과 같은 커다란 행성도 있지만
망원경으로 보기조차 어려운 수백 개의 작은 행성도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이런 작은 행성을 발견해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는다면 그냥 번호를 붙입니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라는 식입니다. 어린 왕자가 온 별의 이름이 소행성 B612라고 추정할 만한 그럴싸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어느 터키 천문학자가 딱 한 번 망원경으로 관측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문학자는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천문학회에 참석해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터키의 전통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터키의 독재자가 소행성 B612 사건을 교훈 삼아 양복을 입지 않으면 사형시켜버리겠다는 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멋지고 우아한 양복을 입고 다시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발표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소행성 이야기를 늘어놓고 숫자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는 이유는 순전히 어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를 사귀었다고 이야기하면 정작 중요한 건 묻지 않습니다. 예쁜 집을 봤는데 빨간 벽돌로 지었고 창문에는 제라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붕에 비둘기도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을 보았어요. 그제야 어른들은 감탄할 것입니다. 정말 멋진 집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어린 왕자가 있다는 증거는 이런 거예요. 어린 왕자는 웃을 때 매력적이고 양을 찾아다녀요. 누군가 양을 원한다면 그건 어린 왕자가 존재한다는 증거예요. 이보다 더 훌륭한 설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당신을 어린애 취급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어린 왕자가 온 별의 이름은 소행성 B612예요. 그러면 어른들은 납득을 하고 더 이상 귀찮은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어른들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어른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는 늘 어른을 관대하게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삶을 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풍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옛날 한 옛날 어느 별에 어린 왕자가 살았습니다. 그 별은 어린 왕자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이 갖고 싶었습니다. 삶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멋지고 참된 전달 방법일 겁니다.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대충 읽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나는 줄곧 쓰라리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내 꼬마 친구가 양을 데리고 떠난 지 6년이나 지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쓰면서 어린 왕자를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게 되겠지요. 친구를 잊고 사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아무나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린 왕자를 잊는다면 나 역시 그저 숫자밖에 모르는 여느 어른이나 마찬가지 신세일 뿐입니다. 이것이 내가 물감과 연필 몇 자루를 다시 산 계기입니다. 6살 때 보아뱀의 안쪽과 바깥쪽 그림을 그린 이후로 그림이라곤 손에 대지도 않았던 내가 나이가 들어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니 무척이나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내가 본 그대로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어떤 그림은 잘 그려졌지만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도 않았습니다.
어린 왕자의 키를 묘사하는 데 실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너무 크고 다른 장소에서는 너무 작게 그렸습니다. 어린 왕자가 입었던 옷의 색깔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해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실수를 저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꼬마 친구가 말해주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내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그래도 나는 상자 속에 있는 양을 꿰뚫어보는 재주는 없습니다. 아마 나도 그저 그런 어른과 다를 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어른이 되어버린 모양입니다. 하루하루 지나며 나는 어린 왕자와 대화를 하며 그가 살던 별 이야기, 별을 떠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떠돌았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어린 왕자가 가진 생각의 부스러기를 모은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째 날에 바오밥 나무 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양 그림 덕분이었습니다. 걱정이 가득한 듯 진지하게 어린 왕자가 물었습니다. 저 양이 정말로 작은 풀만 먹나요? 그럼 휴, 다행이에요. 나는 왜 양의 먹이가 작은 풀이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바오밥 나무도 먹을 수 있겠네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풀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나무는 커다란 성만큼이나 커서 코끼리 떼를 물고 간다고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조차 다 먹어치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끼리 떼를 물고 간다는 얘기에 어린 왕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코끼리 떼를 쌓아 올려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린 왕자는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다. 바오밥 나무도 크기 전에는 작아요. 그렇지, 그런데 왜 양에게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이려는 거니? 어린 왕자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라도 되는 것처럼 바로 말했습니다. 아저씨도 참.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혼자 한참을 끙끙대야만 했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좋은 식물과 나쁜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식물은 좋은 씨앗을 맺고 나쁜 식물은 나쁜 씨앗을 맺습니다. 그런데 씨앗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씨앗들은 땅속 어둠에 잠들어 있다가 그중 하나가 잠을 깨고 싶으면 새싹을 밀어 올려 뿌리를 뻗기 시작합니다. 나쁜 식물의 싹이면 가능한 한 재빨리 눈에 띄는 대로 뽑아버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무서운 씨앗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별은 바오밥 나무 천지였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제때 손보지 않으면 영영 뽑을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바오밥 나무가 별 전체에 퍼지면 뿌리가 별을 파고 들어가고 별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게 되면 별은 쪼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어야 해요.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몸단장을 마치고 나면 별단장을 해야 해요. 몸단장을 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요. 바오밥 나무의 새싹은 장미동불 새싹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잘 살펴서 매일 뽑아줘야 해요. 재미없는 일이긴 해도 쉬운 방법이에요. 어느 날 어린 왕자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 수 있도록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야만 해요. 그러면 언젠간 아이들이 여행을 떠날 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린 왕자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할 일을 미룬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바오밥 나무는 달라요. 언제든 손해를 끼칠 수 있어요. 게으름뱅이가 사는 별을 알고 있는데 작은 나무 세 그루를 놔두었다가 어린 왕자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는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만 바오밥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든 길을 잃고 소행성에 갇히게 되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 딱 한 번 신념을 어기고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합시다.